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펜타닐 딜러들을 마약 밀매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로컬 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소환 캠페인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공화당의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안전을 위해 배치된 앰버서더가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대중교통에 보다 조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고령 리스크로 고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만큼 늙었고 부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나이와 정신 건강 상태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미시간주에서는 민주당 경선대회가 열립니다.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아랍계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정책 문제가 부각되자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오는 29일 나란히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 젊은 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서만 600건을 넘는 등 신청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아예 못 받는 기업도 상당수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 회원국가 가운데 마지막으로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해서 스웨덴이 조만간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됩니다. 중립국가를 선언한 지 200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결국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의대 정원 2,000명 고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한국축구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에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조원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펜타닐 딜러들을 마약 밀매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중형에 처하는 로컬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펜타닐을 유통시킨 마약 딜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움직임이 가주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부터 가장 리버럴한 샌프란시스코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주에서 펜타닐을 유통시킨 마약 밀매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서 유죄 판정을 이끌어낸 케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플레이서 카운티에서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10대에게 유통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마약 딜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 판정을 이끌어냈고 이 남성은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후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26살 난 여성에게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알약을 유통해 해당 여성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한 마약 딜러가 2급 살인으로 유죄 판정을 받고 최소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크라멘토와 프레스노, 산호아킨, 샌버나디노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펜타닐을 유통한 마약 딜러들을 마약 밀매로 기소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해 중형을 내리면 펜타닐 유통에 대한 고삐를 조일 수 있을 것으로 지역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과 브룩 젠킨스 검사장이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계 마약 복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숨진 희생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추진하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올봄 이 전담반을 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가주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7,300명이 숨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지난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80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최소 653건이 펜타닐 과다 복용 케이스로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웰페어 수혜자에 대해서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오는 3월 선거에 붙이는데 이 조례안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음에도 런던 브리드 시장이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약 딜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케이스 대부분은 희생자가 10대 청소년들입니다. 호기심에 멋모르고 마약에 손을 댔다 펜타닐이 첨가된 약물을 복용하고 숨진 케이스입니다. 마약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딜러의 셀폰 텍스트, 소셜미디어를 뒤져 마약 구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 딜러가 자신이 유통하는 약물이 복용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마약을 유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A 검찰은 마약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꺼리고 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기까지 많은 수사력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3월 예비선거에서 조지 게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도전하는 후보들 가운데는 마약 딜러를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캠페인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보수적인 시민들이 주축이 된 레스큐 캘리포니아가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레스큐 캘리포니아 측은 뉴섬 주지사가 최근 대권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전국적인 정치 무대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캘리포니아 추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주지사 리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주가 홈리스 등 산적한 문제가 많고 가주 예산 적자로 주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주지사가 주정부 살림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 가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리콜 캠페인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금 가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주민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올 이날 풀타임 주지사라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취임 후 리콜 캠페인에 직면한 것이 5번째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리콜 캠페인 추진돼 왔지만 실제로 리콜 선거까지 간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리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주지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리콜 선거를 물리치면서 오히려 주지사 재선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 리콜 선거까지 가게 된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레스큐 캘리포니아 측은 400명의 주민이 현재까지 주지사 리콜을 위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리콜 안건이 오는 11월 주민 발의안에 올려지려면 오는 5월까지 총 138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이민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90만 건의 서류를 접수했고 계류 중이던 1,000만 건 이상의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적체량을 15%가량 줄였습니다. 특히 빨라진 분야는 시민권 신청 평균 처리 시간입니다. 지난해 이민국은 12,000명의 군인을 포함해 87만 8,500명에게 시민권을 허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평균 처리 시간은 10.5개월에서 6.1개월로 단축돼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이민국은 10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인터뷰했고 6만 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국은 또 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이에 걸맞는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 중학교에서 인공지능 AI로 합성된 학생들의 나체 사진이 유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베벌리비스타 중학교 관계자들은 지난주 학생들로부터 아이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벌리힐스 교육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피해자를 식별하고 있다며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진을 생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적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AI 이미지를 생성하고 유포하거나 또는 소지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학생은 퇴학 권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베벌리힐스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도움도 당부했습니다. 토렌스의 델라모 쇼핑몰, 델라모 패션센터 결국 보호자 동행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토렌스의 대형 쇼핑몰 델라모 패션센터가 3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입장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함께 21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성인 1명이 최대 4명의 미성년자와 동행할 수 있고 쇼핑 내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의 이 같은 정책은 최근 쇼핑몰에서 청소년들의 대규모 패싸움 등으로 임시 폐쇄하는 등 대규모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쇼핑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샌버나르디노 카운티 폰타나 지역의 홈디포 매장 안에서 무장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폰타나 경찰 당국은 어제 저녁 6시쯤 한 남성이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에 치이려 하고 있다는 911 신고 여러 건을 접수했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남성은 인근 홈디포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경찰관 역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이 매장 안에서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했다고 전하면서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나 경찰관들 가운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경찰의 총격을 받은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폰타나 경찰 당국은 이번 총격에 관한 보다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버스 안 페퍼 스프레이 사건이라고 불리죠. 웨스턴과 올림픽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63세 남성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LAPD는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트레이버니시아 월링엄이라고 밝히고 롱비치 블루버드에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49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틀 후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월링햄은 현재 살인 혐의로 입건돼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메트로 지하철역의 안전을 위해서 파견된 메트로 앰버서더가 지하철역 안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하철에 보다 조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메트로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시정부가 파견한 민간인 도우미인 메트로 앰베서더가 이달 중순 메트로 지하철역 안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메트로 앰베서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살의 조에나 후아레즈는 지난 15일 리틀 도쿄 메트로역에서 메트로 앰베서더로 활동하던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으로 당시 신발을 손에 쥔 채 혼잣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다 갑자기 후아레즈 씨에게 다가와 주먹을 날렸으며 폭행을 당한 후아레즈 씨는 이빨이 부러지고 피를 쏟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후아레즈 씨는 메트로 앰베서더로 활동하는 동안 지하철역 안에서 3차례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폭행까지 당하면서 학교와 집회에 외부 출입을 삼가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메트로 앰베서더는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역 안에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포트를 제공해주자는 목적으로 지하철역에 파견되지만 지하철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나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지하철역 안의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건 발생 시 리포트를 맡지만 시큐리티 안전 요원은 아닙니다. 메트로 시스템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조직적인 치안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산타나 지역에서 차량 총격 사건으로 3살 여아가 부상한 가운데 총격은 아이 엄마 남자친구를 표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쯤 15가와 스펄슨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총격이 표적 범죄로 보인다고 산타나 경찰이 밝힌 것입니다. 당시 차량에는 3살과 4살 아이들 그리고 이들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탑승했었는데
뒤에서 날아온 총알이 차 뒤 카시트에 앉아있던 3살 여아를 강타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총격이 차량에 있던 아이들 엄마의 남자친구를 겨냥했고 갱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총격이 차량에 있던 아이들 엄마 남자친구와 갱 관련이다라고 계속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거리를 걸으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향해 2차례 총격을 가한 것으로 경찰은 또 예측하고도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경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총상을 입은 3살 여아는 현재까지도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입니다. 무선통신 서비스사 AT&T가 지난 22일 무선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5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 $5 크레딧은 지난 22일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 피해 고객입니다. 여기에 AT&T 프리페이드나 비즈니스, 크리켓 고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T&T 측은 다만 비즈니스와 크리켓 고객 가운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크레딧 제공 대상 고객은 AT&T 계정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 요새 야 도넛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크리스피 크림 하시는 분들 너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크리스피 크림 한 더즌 한 박스가 지금 $13 99센트예요. 지금 처음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29일 크리스피 크림이 바이 원 겟 원 행사를 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오는 29일 하루 윤달을 맞아서 도넛 한 박스 12개짜리를 정가로 구매를 하면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 한 박스를 $2 29센트에 할인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월 29일에 생일을 맞이한 고객은 생일임을 증명하면 역시 도넛 한 박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측은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을 맞아 손님들에게 더 달콤한 하루를 선사하고 싶었다라면서 이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저고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한결 온화해집니다. 이른 아침 한때 일부 지역 이슬비가 지나갔지만 점차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 잠시 구름이 있지만 오늘보다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포근한 하루 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낮 기온이 점차 내려앉기 시작하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3일간은 또 한 차례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0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4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6도, 낮 최고 기온은 5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노스 방향입니다. 베니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시 405 노스 방향입니다. 체리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고장난 트럭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입니다.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에서 내셔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하센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가주 일대 어제 예보대로 비가 좀 내렸죠. 국립기상청은 어제 각 지역별 강우량을 측정해 발표했는데 LA 다운타운은 0.1인치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남가주 지역은 라케네다, 플린트리지였고 0.17인치의 강우량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다 0.1인치대에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사이에 또 폭풍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상태입니다. LA의 불법 낙서인 그래피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한인타운이 8번째로 많은 주요 지역으로 꼽히고 말았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민원 311에 접수된 불법 그래피티 제거 요청이 모두 32만 6,861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역별로 한인타운에서는 총 8,869건으로 LA 내 114개의 네이버후드 가운데 8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24개 이상이 접수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그래피티 문제는 LA 한인회관 같은 한인기관이나 한인업소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11의 제거 요청이 접수되면 지역 담당 비영리 기관들에게 전달이 되고 한인타운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맡고 있습니다. KYCC 측은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 또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한인타운 환경 악화의 오랜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LA시 311에 접수된 연간 그래피티 제거 요청 건수는 무려 31만 건에서 35만 건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와 관련 단체들이 합동으로 거행하는 올해 3.1절 기념식 행사가 한인 독립운동사의 중요 사적지인 중가주 리들리와 LA에서 이원 행사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는 3월 1일 3.1절 당일 열리는 기념행사는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흥사단,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김주하진 장군기념사업회 등 유관 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중가주 리들리 행사는 LA 한인회가 주도하고 LA 지역 행사는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이 맡아 양쪽을 연결하는 동시 이원 행사로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의 클라라 원 이사장은 리들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시초이자 뿌리라며 행사 날이 금요일이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령 참가자들의 많음을 감안해 LA에서도 다양한 순서를 동시에 이원으로 준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일 LA에서는 오전 11시 LA 로즈데일 묘지 독립유공자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LA 한인회관에서 중가주 리들리를 연결해 동시 이원 식전 행사 및 3.1절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3.1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을 위해 독립운동가 이승훈 선생의 후손 샌디 이씨, 남인상 선생의 후손 남호림 씨, 유관순 선생의 후손 김향순 씨, 장흥 선생의 장남 장석유 씨 등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앤디 킴 의원은 지난 25일 헌터던 카운티에서 열린 뉴저지 세 번째 당원대회에서 120표를 획득해 64표에 그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먼머스 카운티부터 내리 3차례 경쟁자에게 패배를 안기면서 오는 6월 상원의원 선출을 위해 열리는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보다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2월 26일 어제였죠. 2월 26일을 현대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주청사에서 현대의 날을 공표하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COO에게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해 전기차 공급망을 건설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버핏 회사에 투자한 자신의 남편의 상속 재산으로 의대에 10억 달러를 쾌척한 큰 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에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이 대학의 전직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 여사가 10억 달러를 기부한 것입니다. 올해 93살인 고테스판 여사가 기부한 재산은 지난 2022년 96세를 일기로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남편 데이비드 고테스만은 투자회사 퍼스트 맨해튼을 운영하면서 투자의 달인인 워런 버핏가 세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해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테스만 여사는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남기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고심을 하던 고테스만 여사는 아인슈타인 의학대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5만 9천 달러가 넘습니다. 대학 측은 소외계층 같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의사로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테스만 여사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말라면서 아인슈타인 의대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적 영향력.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로 뻗고 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방문하는 곳마다 도시마다 경제적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지금 스위프트 특수 시작됐습니다. KBS입니다.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 순회 공연을 이어가며 각국 경제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Oh my gosh! We just got tickets from my mom. I can't believe it. 다음 주 싱가포르 공연도 모든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6차례 공연에 약 3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나라에서도 많은 팬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Hotels and airlines told CNA that demand for flights and accommodation around the dates of Swift's concerts has increased up to 30%. 싱가포르의 한 유명 호텔은 공연 티켓과 호텔 숙박권, 리무진 제공 등 최대 5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5천만 원짜리 묶음 상품을 내놨는데 역시 다 팔렸습니다. For the Taylor Swift package, we are all sold out already, so no longer available. Sorry to inform you that. 그야말로 스위프트 특수.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이 같은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남아 공연 독점권 대가로 스위프트 측에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의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상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보조금이었다는 겁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유럽 항공기 제작사가 관람객의 국적을 문제 삼으며 탑승을 막아 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 화제 소식을 KBS가 종합합니다.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항공 방산 전시회 싱가포르 에어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전 세계 항공 관련 업체들의 각종 전시와 시범 비행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올해 행사에서 에어버스는 독일 공군에 납품한 대형 군용 수송기 A400M을 전시하며 기내 탑승 체험을 제공했는데요. 에어버스 측 안내 직원과 군 관계자가 대기 중인 관람객에게 국적을 물은 뒤 중국과 러시아 국적 관람객만 수송기 탑승을 제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상에 게시되면서 잇따라 공분을 샀고 일부 누리꾼은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람 제한 조치가 본사 차원의 조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논란이 거세지자 에어버스 측은 즉각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관람객이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관람 절차를 즉시 개선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랗고 푸른 빛이 내뿜으며 짙은 바닷속을 흐느적대는 생명체부터 코끼리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파닥대는 귀여운 덤보 문어까지 눈이 닿는 곳마다 기이한 생물들과 신비로운 풍경이 가득한 이곳은 해저 4천여 미터의 심해 속입니다. 미국 슈밋 해양연구소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아메리카 해안과 칠레령 폴리네시아 라파 누이 섬을 잇는 해저 산맥을 따라 대대적인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저 4,500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특수 수중 로봇이 투입됐고, 그 결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바다 생명체 100여 종을 새로 발견했는데요. 유령같이 하얀 바다 수세미를 비롯해서 고슴도치처럼 다리가 촘촘한 바닷가재, 또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청개, 불가사리, 바다 백합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들 생물체의 표본을 채취했으며 신체 구조와 유전자를 분석해 새로운 종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대선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전 채비를 서두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 경선에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 미시간주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미시간주가 본선 승패 열세를 진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의미에 더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등 돌렸던 아랍계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이번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말고 투표 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에 기표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 30여 명은 이미 바이든이 아닌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하겠다고 서약한 상태입니다. 이곳 지역구의 라시다 틀라입 하원 의원의 여동생인 엘라베드는 미시간주의 무슬림과 아랍계가 바이든 대통령 지난 대선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올 대선에서는 약 20만 명의 무슬림 유권자 지지가 더는 당연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주는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대선의 승부를 가른 6개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아랍계 인구는 약 5%로 이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며 고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본선에서 박빙의 승부수가 펼쳐질 경우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심이 판을 흔드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권 유권자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면서 반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레빈 전 하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정책의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미시간주에서 이기지 못하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는 데 큰 힘을 실어줬던 젊은 층의 바이든 대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시오스와 제너레이션 랩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8세부터 34세의 전국 대표 표본 1,073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52%의 지지를 획득해서 48%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유권자 대표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땐 격차가 현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각 매체의 전국 여론조사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평균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난 그 배경에 이 청년표 이탈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이 이 같은 청년 표심의 변화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잇따라 발표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것은 바로 이 젊은 층 유권자에 대한 득표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합니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폭증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대선의 주요 정책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멕시코 인근 브라운스빌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규모 불법 입국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곳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합니다. 이글패스는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주민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갤럽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법 이민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경 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보 예산이 공화당 강경파 반대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민 정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텍사스 방문에서 이런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글패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재선 시 고강도 반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재차 공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갤럽이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81살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크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쟁자 77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를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MBC 방송의 레인 나잇 쇼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는 대략 나만큼 늙었지만 자기 부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앞서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단체인 시팩 행사 연설에서 자신의 부인 멜라니아를 머시디스라고 불렀다는 소셜미디어 등의 주장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가 아닌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백악관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선임 고문을 지낸 인사이자 시팩 행사 주최 측에 속한 머시디스 슐랩을 지칭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으로 표현했던 특검 보고서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는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건수가 600건을 넘고 요청 자금도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 절반도 받지 못하고 아예 못 받는 기업도 상당수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서명한 반도체법.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장려를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보니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이 미 정부가 줄 수 있는 규모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t the outset, we said we would invest about $28 billion of the program's $39 billion in incentives for leading-edge chip manufacturing. But I want you to know, even though that sounds like a lot of money, the leading-edge companies alone have requested more than $70 billion. 보조금을 받으려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도 600건이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원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로직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2곳 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Leading-edge logic chip manufacturing will put this country on track to produce roughly 20% of the world's leading-edge logic chips by the end of the decade.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영국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파운드리스 세 곳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월 말에는 삼성전자와 인텔, 타이완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안이 발표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결국 한국축구협회가 선택한 사람은 황선홍입니다. 축구협회가 선택한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은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 황 감독에게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둘 다 맡기는 겁니다.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11일 만에 내린 전력강화위원회의 첫 결정입니다. 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갖췄다는 점입니다. 애초 전력강화위원회는 바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임시 감독 체제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 전에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일부 K리그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갖췄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최종 예선은 아니지만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겸임 감독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돼 부담감이 적지 않고 이 시기 올림픽팀도 사우디 암만에서 열리는 친선 대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회가 바로 다음 달인 4월 진행되는 올림픽 최종 예선의 마지막 시험대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우선 월드컵 2경기를 치르는 동안 황 감독은 성인 대표팀에 집중하고 같은 기간 치러지는 올림픽팀의 친선 대회는 황 감독 없이 현 올림픽팀 코치진이 지휘합니다. 또 4월 올림픽에서는 다시 황 감독이 팀에 복귀해 지휘할 예정입니다. 코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4월달 예선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것이고요. 또 대표팀도 잘 추스러서 우리가 태국 2연전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 황 감독 임시 체제로 시간을 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정식 감독 선임을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인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옆구리 부상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정우 선수는 한국 같았으면 100% 뛰었다. 그런데 의료진에게 보고했더니 안전을 위해서 좀 쉬었다 가라라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정우 선수가 오늘 시범 경기에 1번 타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애틀 메리너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범 경기가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가 오늘 첫 메이저리그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피카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